1978년 11월 전라남도 한 작은 시골 마을 새벽 4시였어요. 연탄난로 옆에서 촛불을 켜고 앉은 14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손때 묵은 국어책을 펼치고 있는 임지선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유재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임지선, 또 그 더러운 책이나 보고 있어? 새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찬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어요. 지선은 재빨리 촛불을 끄고 책을 가슴에 품었답니다. 여자애가 무슨 공부야? 밭일이나 도와주고 시집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새어머니는 지선의 손에서 책을 낚아채 마루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등사기로 뽑은 시험지들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어머니, 오늘 국어 시험이 있어요. 시험? 농사일이 더 급하다. 빨리 일어나서 상추 뜯어와. 지선은 아직 이슬이 맺힌 밭으로 향해야 했어요. 학교 가기 전 2시간 동안 농사일을 마쳐야 했거든요. 그래도 지선은 전교 1등이었답니다. 밤마다 이렇게 촛불 켜놓고 공부했거든요. 사실 지선에게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친엄마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시댁에서 늘 구박받으셨거든요. 몸이 약했던 친엄마는 35 늦은 나이에 지선을 낳았고 그 후 몇 년 뒤 둘째를 임신하셨어요.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지선이 동생이 생겨야지. 친엄마는 배가 불러오면서 그렇게 중얼거리셨답니다. 지선의 손을 잡고 우리 지선이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둘째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기도 함께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친엄마가 돌아가신 지 불과 2달 만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데려왔거든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친엄마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이미 새어머니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철이 아빠 없으면 안 되잖아. 새어머니는 1살 된 철이를 데리고 왔고 지선은 하루아침에 친엄마도 아버지의 사랑도 모두 잃어버렸답니다. 새어머니는 7살 아래 친아들에게는 달랐어요. 우리 철이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남자애니까 나중에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철이는 공부를 못해도 새 옷, 새 신발, 맛있는 간식까지 모든 걸 다 받았지요. 엄마, 엄마. 밤이면 지선은 친엄마를 부르며 울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그런 지선이 못마땅했지요. 죽은 사람 찾아서 뭐하니? 이제 내가 내 엄마야. 그래서 지선은 더욱 공부에 매달렸어요. 친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기억하며 말이에요. 그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교실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온 김자옥입니다. 40세의 김자옥 선생님은 서울에서 정근 오신 분이었어요. 파마머리에 양복 치마를 입고 계신 모습이 도시적이었답니다. 첫날부터 지선을 유심히 보시더니 며칠 뒤 지선을 불러 세우셨지요. 지선아,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니?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니? 지선은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했지요. 새어머니 이야기, 농사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전교 1등을 놓치기 싫다는 이야기까지. 김자옥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며칠 뒤 학교로 새어머니를 불러들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는 아이를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새어머니는 머뭇거리며 중얼거렸지요. 집안일이 많아서요.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해요. 더 이상 바쁜 저를 부르지 마세요, 선생님. 일이 많아요. 여자애라고요? 이 아이가 훗날 분명 큰 사람이 될 겁니다. 꼭 공부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농사일 때문에 지선은 다음 날부터 또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김자옥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달 동안 매일 저녁 지선의 집을 찾아가셨거든요.
어머님, 지선이가 벌써 일주일째 학교를 못 나왔어요. 시험도 고진데.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씀드렸답니다. 그 애 때문에 농사일이 늦어져요. 여자애가 무슨 공부해요. 어머님,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이틀째, 사흘째, 선생님은 계속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새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지요. 아이고, 시끄러워. 선생님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제발 학교만 보내주세요. 농사일은 저녁에 시키셔도. 에이, 성가셔. 내 마음인데 왜 자꾸 와서 잔소리야. 한 달째 되던 날, 새어머니는 아예 고함을 질렀어요. 와, 서울에서 온 선생. 네가 뭘 알아? 내 집안일 상관 말고 꺼져. 지선이는 내가 키우는 애야. 그때 김자옥 선생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군요. 다음 날 오후 지선의 집 마당에 웬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맨 앞에는 김자옥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그 뒤로는 이장님, 부녀회장 박순덕, 아주머니, 그리고 동네 유지들까지. 이게 뭔 일이야? 새어머니가 놀라서 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장님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교육이 나라의 힘인디 교육을 방해하면 면사무소에서 가만 안 둬.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유일한 아이를 말이요. 교장 선생님도 거들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 군 전체의 자랑이 될 아이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부녀회장 박순덕 아주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지요. 친엄마도 없는 아이를 이렇게 부리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새어머니는 평소 동네에서 욕쟁이로 유명했지만 이렇게 모든 어른들이 몰려오니 꼼짝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게요. 이장님이 단호하게 못을 박았어요. 내일부터 지선이 학교 보내.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동네에서도 따돌릴 거야. 문틈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지선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생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그때까지 지선에게는 친엄마 말고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어른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새어머니 눈치만 보셨고요. 김자옥 선생님이 지선을 불러내셨어요. 지선아,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해. 선생님이 지켜줄게. 지선은 선생님께 달려가 꼭 안겼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선아, 선생님을 믿어야지. 절대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지선은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세상에 자신을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지선은 당당하게 학교에 나갔어요. 새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답니다. 김자옥 선생님은 지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방과 후에는 따로 불러서 어려운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대학교 이야기도 들려주셨지요. 지선아, 너는 분명 의사가 될 수 있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 말이야. 정말요, 선생님? 물론이지. 그런데 그러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 해.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될 거야. 지선은 김자옥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어요. 선생님은 지선에게는 친엄마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되셨답니다. 마침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동네에선 잔치가 열렸고 합격 소식을 들은 김자옥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셨지요. 지선아, 이제 너만의 길을 가렴. 선생님은 늘 내 편이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괜찮다, 지선아.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렇게 지선은 서울로 떠났고
김자옥 선생님과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지선은 평생 잊지 못했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은혜를 말이죠. 1985년 3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지선 21살이었어요.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서울 친구들에게 놀림받기도 했지만 지선은 낯선 서울 생활을 꿋꿋하게 견뎠답니다. 김자옥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말이에요. 공부만이 살 길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기숙사 침대 머리맡에는 졸업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김자옥 선생님이 지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답니다. 지선은 주말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새어머니는 서울 가서 공부한다더니 돈만 축낸다며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지선도 의대 동기들과 함께 체조 경기를 보러 갔답니다. 임지선, 너도 이제 완전 서울 사람 같아. 그러게 사투리도 많이 없어졌고. 친구들의 말에 지선은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1991년 27세에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지선. 소아과 전문의가 되겠다는 꿈도 이뤘지요. 지선이 너 정말 대단하다. 전라도 시골에서 서울대 의대 나와서 소아과 의사까지. 동기들이 축하해줬지만 지선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계셨거든요. 바로 김자옥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답니다. 지선은 때때로 전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1992년 봄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던 지선은 의료기기 업체에서 일하는 30살의 정희철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텍에서 온 정희철입니다. 키 큰 훤칠한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첫인상이었답니다. 초음파 장비 설명드리러 왔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네, 괜찮습니다. 지선은 의료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픈 아이들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라면 뭐든 알고 싶었거든요. 정희철의 설명은 자세하고 친절했어요. 복잡한 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혹시 장비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철이 건넨 명함에는 삐삐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 삐삐는 필수품이었거든요. 며칠 후 지선이 진짜로 삐삐를 눌렀어요. 장비 문의가 아니라 단순한 궁금증 때문이었지요. 공중전화로 걸려온 정희철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정말요? 다행이네요. 혹시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이었어요. 정희철은 공부만 하던 지선과는 다르게 얼마나 위트 있고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지선을 잘 챙겨주기도 했고요. 지선 선생님, 항상 아이들을 그렇게 다정하게 돌보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가요? 전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 아니에요. 선생님 보면서 진짜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정희철은 지선의 과거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새어머니 이야기, 김자옥 선생님 이야기까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네요. 언젠가 꼭 찾아뵙고 싶어요. 저도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거예요. 6개월 후 정희철이 프로포즈했어요. 지선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제가 평생 지선 씨를 지켜드릴게요. 한강 둔치에서 받은 프로포즈였어요. 네, 좋아요. 지선은 마음을 열었답니다. 이제 진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철 씨, 제게는 친정이 없어요.
새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고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지선 씨를 친딸처럼 대해주실 거예요. 정희철의 어머니는 학교 재단 이사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교육계에 계신 분이니 지선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았답니다. 1992년 11월 한정식집 대원각. 상견례 날이 드디어 왔어요. 지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정식집 온돌방에 앉아 있었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였거든요. 마음씨 좋은 분이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자 한복 저고리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 들어오셨어요. 지선이 고개를 들어 인사를 드리려는 순간 지선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앞에 앉은 여인은 14년 전 자신을 구해준 김자옥 선생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될 분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지요. 지선이가 맞니? 선생님? 정말 김자옥 선생님이세요? 두 사람 모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희철과 시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자옥 선생님,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신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선아, 정말 우리 지선이 맞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아니, 어머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온돌방 안이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새엄마는 못마땅했지만 티는 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자리에 상견례를 마치고 술술 결혼까지 진행되었어요. 1993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봄날 지선과 이철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김자옥 시어머니는 며느리 지선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선아, 어머니가 너를 시골에서 구해준 게 이런 인연이 될 줄 몰랐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 어머니도 지선이를 친딸처럼 여길 테니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으셨어요. 지선아, 사실 어머니에게도 사연이 있단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셨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 그래서 친정아버지의 권유로 학교 재단 이사장이던 애딸린 너희 시아버지와 결혼하게 됐지. 그렇게 힘드셨구나. 그 애가 바로 내 남편 이철이야. 친정아버지는 재단의 초대 설립자셨어. 어차피 어느 집에도 시집을 못 갈 상황이니 아버지는 내가 재단 일을 하면서 학교를 맡아 달라라고 하셨어. 지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는 전철을 잊지 못하셨지. 나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단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선아, 내가 내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런 말을 털어놓을 수 있어. 어머니는 딸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 어머님, 내가 바로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딸이니까. 그날 밤 지선은 신혼집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운명인가? 어린 시절 나를 구해주신 선생님이 시어머니가 되시다니. 78년 그 추운 겨울밤 촛불 켜놓고 공부하던 14세 소녀가 이제 의사가 되어 행복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지선아. 남편이 다가와 지선의 어깨를 감쌌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 당신,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어머님도 계시고 건강하고. 맞아. 나도 지선이 같은 부인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머님도 지선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시잖아. 지선은 앞으로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답니다.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993년 여름 지선은 분당 신도시로 이사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거였어요. 지선아, 나랑 같이 살면 편할 거야. 병원 일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만나서. 그날 저녁, 시댁 식구 모두 모여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건배를 제의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선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자꾸나. 시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지선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로서도 성공했고, 좋은 남편과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까지. 이제 아이만 생기면 완벽한 가정이 될 것 같았답니다. 1994년 봄, 지선은 분당 신도시에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답니다. 어린 시절 새어머니에게 눈치만 보고 살았던 지선은 엄마가 자식에게 어떻게 마음을 써주는지 시어머니 덕분에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지선아, 병원 일 힘들지 않니? 어머니가 집안일은 다 할 테니까 내 일에만 집중해. 김자옥 시어머님은 말 그대로 친정 엄마처럼 지선을 챙겨주셨어요. 시댁에서 살면서도 전혀 눈치 볼 일이 없었답니다.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안 돼, 안 돼. 내가 힘든 병원 일하는데 집에서까지 고생하면 어떻게 해? 내가 다 할게. 1994년 5월 15일, 첫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손녀 돌보는 일에 푹 빠지셨지요. 분만실에서 나온 지선을 시어머니가 꼭 안아주셨어요. 지선아, 수고했어. 정말 예쁜 딸을 낳았구나. 어머님, 진짜 딸인가요? 믿어지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분홍색 아기 모자를 수진이에게 씌워주셨어요. 우리 수진이 할머니가 뜬 모자 예쁘지? 엄마는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 고쳐주러 가시는 거야. 그 분홍색 모자를 쓴 수진이의 모습을 보며 지선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인생에도 이렇게 완벽한 행복이 오다니.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우리나라가 가장 희망차던 시절이었어요. 지선네 가족 사진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주말이면 수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분당 중앙공원을 산책했지요. 여보, 우리 수진이가 엄마 닮아서 예쁘다. 당신이 더 예뻐해 주잖아. 아빠 바라기가 될 것 같아. 시어머니는 사진 찍을 때마다 분홍색 아기 모자를 수진이에게 씌워주셨어요. 이 모자는 우리 수진이의 트레이드 마크야. 할머니 사랑이 담겨 있거든. 그 시절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수진이를 안고 계신 모습은 친할머니보다 더 자상했답니다. 1997년 8월 둘째 아들 민준이까지 태어나자 집안은 더욱 활기찼어요. 이제 아들, 딸 하나씩 다 있으니 완벽한 가정이구나.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안고 계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뭘 그런 소리를. 내가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야. 지선은 분당의 소아과 병원을 개원했고 시어머니는 재단 일을 하면서도 두 손주 키우느라 행복해 하셨답니다. 지선아,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아이들도 쑥쑥 자랐어요.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정말 좋아.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좋은데? 예쁘고 친절해. 그리고 공부도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 시어머니는 학교 재단 이사로서 아이들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선아, 우리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더욱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야지. 어머님이 이사로 계셔서 든든해요. 2007년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여보, 이거 정말 신기하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어. 그러게 편리한 세상이 됐어. 그때만 해도 지선은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 1학년,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 민준이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대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젊고 예쁘시다고 하네요. 그래, 선생님이 젊으면 아이들하고 잘 맞을 텐데. 시어머니는 대답하셨지만 그때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어요. 하지만 지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정말 좋아. 박미영 선생님인데 정말 예쁘고 친절해. 그래, 다행이네. 좋은 선생님을 만났구나. 남편은 평소보다 민준이 학교 일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민준이 학부모 상담 다녀올게. 정말? 당신이 상담을? 보통 제가 가는데. 아니야, 내가 가보고 싶어. 아들 교육에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야지. 지선은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이 기특했어요. 상담을 다녀온 이철의 표정이 밝았어요. 박미영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이시네. 민준이를 잘 봐주신다고 하시더라. 다행이다. 좋은 선생님이신가 보네.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시며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답니다. 남편은 정말 자상하게도 이철의 학교 방문이 잦아졌어요. 여보, 오늘 또 학교가? 응, 민준이 축구부 때문에. 그리고 박미영 선생님이 민준이 진로 상담도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가야 해? 요즘 교육이 중요하잖아.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야지. 지선은 남편의 교육열을 대견해 했어요. 바쁜 회사 일에도 불구하고 아들 교육에 신경 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진로를 정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중에 엄마처럼 의사가 될래. 정말? 우리 수진이가? 응,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 민준이는 활발하고 운동을 잘했답니다. 할머니, 저 축구선수 될래요. 그래, 우리 민준이. 뭐든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어. 남편 이철은 무역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잘 나가고 있었답니다. 여보, 요즘 중국 쪽 사업이 잘 돼서 보너스도 많이 나왔어. 어머님께 용돈도 드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넉넉하게 낼 수 있겠다. 당신 정말 고마워. 이렇게 가정을 잘 돌봐줘서. 지선은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늦은 귀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요.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는구나. 저녁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2012년 겨울,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완벽한 장남 역할을 했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상주로서 예의를 다했지요. 지선은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힘든 순간에도 가족을 잘 챙기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지셨지만 손주들 때문에 힘을 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그 후로도 남편은 더욱 가정에 충실해 보였어요. 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챙기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지선의 가정은 든든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들 돌봐주시니까 지선은 병원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병원 일을 계속할 수 있었겠어요.
뭘 그런 소리를. 내가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야. 이철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보, 집에서 일하니까 좋다. 아이들과도 더 많이 대화하게 되고. 하지만 재택근무 중에도 이철의 휴대폰은 자주 울렸어요. 누구야? 이렇게 자주 전화가 와? 아, 회사 일이야. 재택근무라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 지선은 의심 없이 믿었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는 교육대학교에 합격했답니다. 할머니,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좋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처럼 교육자가 되는구나. 시어머니는 손주들의 성장을 보며 흐뭇해 하셨지만 가끔 깊은 시름에 잠기신 모습도 보이셨어요. 2024년에 들어서면서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하셨어요. 가끔 멍하니 앉아 계시거나 지선을 보시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시곤 했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 괜찮아. 지선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시어머니가 지선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힌 것 같았지만 지선은 그냥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2024년 여름 휴가철, 이철의 전화가 더욱 잦아졌어요. 여보, 또 전화야? 응, 급한 일이래. 이철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곤 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지선은 회사 기밀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이철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지선아, 너는 정말 순수하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2024년 9월까지도 지선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의사로서 성공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아이들도 잘 크고. 맞아. 내가 지선이 같은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2024년 9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지선이 부엌에서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여보, 빨리 와.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남편이 급히 달려왔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는 청천벽력이었답니다. 교모세포종입니다. 뇌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에요. 담당 의사의 말에 지선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사로서 그 병명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셨는데 이 암은 몇 달 사이에 급속도로 커지는 특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으셨나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길어야 3개월, 짧으면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런 급성 뇌종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남편이 지선의 어깨를 감쌌어요. 여보, 힘내.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으시게 하자. 한 달 만에 시어머니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됐답니다. 지선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지요.
시어머니는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반복되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수진이랑 민준이가 할머니 보러 오고 싶어 해요. 지선아. 시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지선을 불렀어요.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내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지선아,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했어. 하지만 죽기 전에는 꼭 말해줘야겠어. 지선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선아,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 지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 여자가 수진이랑 민준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박미영이야. 지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미영, 그 이름을 기억했거든요.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 재단 일로 가끔 학교에 나가잖아. 그때 그 여자가 너희 남편이랑 만나는 걸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지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학교 이사로서 따로 불러서 경고도 했어. 유부남과 만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정말인가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도 몇 번 경고했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듣지를 않더라. 친어머니도 아닌데 상관 말라고.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지선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지선아, 내가 직접 봤어. 이철이가 그 선생님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것까지. 그런데 지선아,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시어머니가 지선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어. 벌써 5개월 됐다고 하더라. 지선은 마치 천둥에 맞은 것 같았어요. 임신이요? 정말인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얼마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지 몰라. 내가 쫓아다니면서 말렸더니 한동안 안 만나는 것 같더니 결국엔 몰래 다시 만나더라.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민준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래, 그 선생님이 내 남편의 아이를 베고 있어. 지선아, 너무 미안해. 사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지선의 손을 더욱 꼭 잡으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너희 시아버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참고 살았거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과 만나도 뭐라 하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도 내 시어머니한테 들었어. 아들 바람 피우는 건 며느리 탓이다. 남편 관리 못하는 여자가 무슨 소용이냐고. 지선은 시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아픈 상처를 안고 사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고 살았어. 그런데 너까지 나처럼 바람피는 남편을 두고 참고 살게 할 수는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선아, 너는 당당하게 싸워야 해. 빨리 이혼해. 그리고 그 여자 꼭 응징해야 해. 어머님, 나는 못해봤지만 넌 당당하게 살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힘없이 웃으셨어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딸 지선아, 더욱 강해져야 해. 지선아, 내 유언 잘 들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네 남편 절대 용서하지 마. 그리고 그 여자, 우리 손주들 가르치던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짓을. 시어머니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꼭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해.
특히 학부모들이 알아야 해. 왜요, 어머님? 그런 선생님한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어? 다른 학부모들도 알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셨어요. 모질지 못한 내 딸아, 가슴앓이 하면서 살지 마. 학교 앞에서 확성기라도 들고 외쳐야 해. 그래야 그 여자가 정말로 응징받을 거야. 지선아, 너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진짜 딸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나 대신 당당하게 살아줘. 아이들한테도 떳떳한 엄마가 되어줘.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내 장례식 때 와서 위선 떨지 못하게 해줘.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 여자 혹시라도 조문 오려고 하면 그때가 기회야. 어머님 무슨 뜻이세요?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 그래야 내 아들과 그 여자가 정말로 부끄러워할 거야. 2024년 10월 3일 마지막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선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지선아, 78년에 내가 선생님을 믿어야지 했던 거 기억하니? 네, 어머님. 기억해요. 이번에도 어머니를 믿어야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돼. 시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참지 마, 지선아. 절대 참지 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지선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답니다. 지선은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다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꼭 해낼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참지 않을게요. 영안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지선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78년 그 추운 겨울, 자신을 구해준 김자옥 선생님. 92년 운명적으로 시어머니가 된 그분. 내 평생을 친정 엄마처럼 사랑해주신 분이 마지막에 남긴 선물은 바로 진실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틈틈이 슬픈 표정이셨는지요. 지선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새벽 5시 지선은 휴대폰을 켰어요.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거든요. 어머님 지켜보세요. 제가 반드시 해내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지선은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해. 증거부터 확보하자. 남편은 상주 역할 준비에 바빴답니다. 여보, 장례식장 예약했고 부고도 돌렸어. 어머님이 워낙 인덕이 좋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거야. 고생 많으셨어요. 지선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지선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수진이 생일이었답니다. 화면이 열리자 지선의 손이 떨렸어요. 카카오톡에는 미영아트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거든요. 미영아, 장례식 끝나면 바로 만나자. 이제 정말 이혼하고 너랑 아기랑 새 출발할게. 자기야, 나도 빨리 학교 그만두고 싶어. 아이 배가 나와서 숨기기 힘들어. 걱정 마. 곧 다 끝날 거야.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잖아. 지선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고? 이 사람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어?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재산 분할도 빨리 해야지. 어머니 부동산이랑 재단 지분까지 하면 꽤 될 거야. 정말? 그럼 우리 아기 키우는데 걱정 없겠네. 당연하지. 내가 다 알아봤어. 이혼하면 절반은 내 몫이야. 자기 정말 똑똑해. 사랑해. 지선은 구역질이 날 뻔했어요. 지선은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답니다. 그리고 박미영과 찍은 사진들, 초음파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차례차례 수집했어요. 다음 날
지선은 짬을 내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의뢰인의 남편 불륜 조사를 원하신다고요? 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위치나 만나는 장소 같은 정보가 있으시면 조사가 더 수월한데요. 지선은 휴대폰에서 캡처한 대화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자주 만나는 모텔 이름도 나와 있어요. 탐정은 전문가다웠어요. 아, 이 정도면 일주일이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완벽한 증거를 원하시니까요. 지선은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지선은 의사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어요. 산부인과 의사인 동기에게 연락을 취했답니다. 지선아, 웬일로 연락해? 정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박미영이라는 사람 진료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게 뭔 일인데? 환자 정보는 함부로. 내 남편 바람 상대야. 임신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 동기는 지선의 간절함을 느꼈나 봐요. 알겠어.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볼게. 하지만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야. 이틀 후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선아, 정말이네. 임신 20주차. 남아로 확인됐어. 지선의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휴대폰에는 불륜 증거들이 가득했고 탐정이 찍은 사진들도 받아놨답니다. 박미영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확보한 상태였어요. 여보, 오늘 특히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지치지 않게 식사도 든든하게 해. 어지럽지 않아? 괜찮겠어? 이철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어머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니까요. 지선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정말 올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조문 오려고 할까? 오후부터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를 아끼던 학교 관계자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옛 제자들까지.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게요. 교육자의 모범이셨죠.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지선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남편은 상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저 위선자 어머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데. 지선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참고 있었어요. 오후 3시경, 설마 오겠어? 했던 박미영이 국화꽃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임신 5개월의 배가 살짝 나와 있었지만 긴 코트로 가리고 있었답니다. 지선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였거든요. 박미영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려고 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때 지선이 일어났답니다. 잠깐만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선에게 집중됐지요. 박미영 선생님이죠? 네, 수진이, 민준이 담임으로 예전에 배웠지요. 어머님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오셔서 감사해요. 지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 사진 속 여자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지선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는 박미영과 정희철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크게 떠 있었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분이 바로 제 남편과 15년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자입니다. 장례식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리고 이 초음파 사진 보세요. 5개월 된 남자아이가 제 남편 아이라고 하네요. 지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철이 급하게 말렸지만 지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선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 선생님한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냐고 하시더라고요. 박미영은 그대로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이철도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제 남편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의 실체입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지선은 본격적인 2차 복수를 준비했어요. 온라인으로 확성기를 주문했답니다. 휴대용 확성기, 최대 출력, 내일 배송 가능한 걸로. 그리고 박미영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정보를 다시 확인했어요. 학교 시간은 오후 3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외치는 거죠? 지선은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2024년 11월 18일,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어요. 지선은 오후 2시 30분에 학교 앞에 도착했답니다. 확성기를 준비하고 박미영이 나올 때를 기다렸어요.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님 지켜보세요. 제가 반드시 해내겠어요. 그때 학교에서 박미영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임신으로 배가 더 불러온 모습이었답니다. 지선은 확성기를 켰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 아이들 담임 선생님 맞죠? 지선의 목소리가 학교 앞 도로에 울려 퍼졌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바로 제 남편과 바람 피우고 아기까지 가진 그 여자입니다. 박미영이 학교에서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지선은 준비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초음파 사진은 뭔가요? 제 남편 아이 맞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 우리의 담임이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짓을. 아기까지 가졌다고? 박미영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학교 안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지선은 확성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님, 제가 해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참지 않고 진실을 밝혔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8년 그 어린 소녀가 이제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학교 앞 확성기 시위가 끝나고 1시간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학부모들이 찍은 동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바로 제 남편과 바람 피우고 지선의 확성기 목소리와 함께 박미영이 도망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헐, 이거 진짜야? 선생님이 학부모 남편과 불륜? 임신까지 했다고? 댓글이 순식간에 폭발했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학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교장 선생님도 당황스러워했답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선이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초음파 사진, 불륜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까지. 다음 날 아침 지역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교사 불륜 스캔들, 학부모들 분노, 임신한 교사의 불륜 상대는 제자 아버지.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답니다. 결국 박미영은 버틸 수 없었어요. 교육청에서도 조사에 착수했고 학부모들의 항의는 계속됐거든요. 2024년 11월 20일 박미영은 사표를 제출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알려진 후였어요. 교육계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고 다른 학교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답니다. 남편 정희철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철이 형, 부인이 의사인데 바람을 폈다면서 아이 예전 담임 선생님이랑 불륜했다고?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특히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할 때 문제가 됐답니다. 이런 개인적인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정희철은 좌천됐어요. 중국 지사로 발령이 났답니다. 2024년 12월 지선은 이혼 소송과 함께 박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승소를 확신했어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100% 승소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도 지선의 손을 들어줬어요. 박미영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답니다. 정희철과의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지선이 유리한 조건을 받았고요. 그날 저녁 지선은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모든 걸 해냈어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박미영은 교단에서 쫓겨났고 이철이도 회사에서 찍혔어요. 법원에서도 저희 편을 들어줬고요. 지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수진이와 민준이가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31살이 된 딸은 의대 레지던트로 바쁜 와중에도 엄마를 챙기러 왔답니다.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이도 28살에 당당한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교육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의 제안으로 지선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남겨주신 학교 재단 지분과 재산들로 뭔가 의미 있는 일 해보세요.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저도 의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준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교육 현장에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누군지 잘 알아요. 할머니 뜻을 이어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선은 김자옥 장학재단을 설립했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할 뻔했던 시골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마치 자신을 구해준 김자옥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2025년 3월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는 전라도의 14세 소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나예요. 지선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78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미나야, 공부 계속하고 싶지? 네, 하지만 집이 어려워서. 괜찮아. 이제 누나가 도와줄게. 학비, 생활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공부해.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정말 공부 계속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뭐요? 나중에 너도 미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모든 일이 정리되고 지선은 재단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민준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였답니다.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지선은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참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어요. 지선의 입술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47년 전 가난한 시골 소녀를 구해준 김자옥 선생님. 그 선생님이 친정 엄마가 되어
마지막까지 지선을 지켜준 것. 그리고 지선이 이제 다른 아이들의 김자옥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해주는 사람. 저는 두 번째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지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순환의 삶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